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납세자와 함께하는,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는 시간. 네,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볼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문답식으로 많은데, 그걸 한번 쭉 들으면 간단한 문답도 또 잘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목표는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강의하면서 느낀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근원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법에 담았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의 두 축을 이루면서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얼마짜리냐, 가치를 매겨야 세금으로 연결되잖아요. 그 작업이 재산평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서 요 재산평가까지 사실 3시간에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시도한 게 이 평가를 이해해야 조금 다른 얘기를 들었을 때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오늘 서둘러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네. 교재 잘 받으셨죠? 네, 교재도 조금 넉넉하게 메모하실 수 있게 메모하시는 것들 좋아하셔서 그래서 좀 안으로 여백 있게 했어요. 저는 교육원에서 상속세 강의하고 있는 이정자입니다. 이번 시간이나 아니면 이메일로라도 궁금증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바쁘게 돌아갈 거라서 오늘 시간에 답변 못 드리면 채팅창에 개인톡 다이렉트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채팅창을 이렇게 가보면 여기 다이렉트 누르면 참가자 특정인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저를 찍어서 보내시면 저한테 오고 그렇게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끝나고라도 캡처해서 저장해놨다가 다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 3가지 파트이기 때문에 요것을 1시간에 하나씩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어, 진행하는 거 보고 상세나 아니면 참고, 이런 것들은 살짝살짝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부터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제일 궁금하시죠? 네, 쉬는 시간은 최대한 20분에서 정말 안 되면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15분 이상은 보장을 해드릴게요. 이게 화면에 집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피로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뭔지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다는 것은 알잖아요. 요걸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누리집에서 설명하는 멘트는 이거예요. 당의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근데 어떻게 될 때? 사망으로.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때 그 재산, 당의 해당, 요런 게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어떻게? 네, 상속세로. 세금 이름이 상속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은 그냥 놓고 가시는 건데 가신 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금 매기면 누가 부담하나요? 납부 의무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받아간 사람이 부담해 주세요. 결국은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게 되죠. 아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근원이 같다. 그래서 같은 법에다가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 아예 비교를 하고 가면 이런 거죠. 재산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가치 있는 것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상속이면 돌아가시면서 주는 거면 상속. 돌아가시질 않고 사망 원인이 아니고 그냥 생전에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주시면 그러면 그게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이전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는 원인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왜 우리 헷갈리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해요. 피상속인이 그 돌아가신 날 상속기일에 남긴 재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총정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긴 유산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 매긴다. 유산세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 비슷하지만 다르게 증여는 살아서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 분 걸 다 정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재산, 그것만 특정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취득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 이런 학술적인 용어도 있는데 핵심은 전체냐, 요건만이냐,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무상이전이다 보니까 조금 세금 부담을 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5단계로 그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요 세금 구조가 잘 유지되고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쪼개는 걸 방지하는 게 들어옵니다. 그게 합산과세라는 용어로 우리가 알고 있죠. 10년간 다 합산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10년마다 요 기간이 지나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바로 5년, 10년 합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또 같은 개념이죠. 상속증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세율도 같이 쓰고 합산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익혀보겠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상속을 접근해 볼까요? 조금 전에 배운 유산세 개념으로 남기시고 간 것을 다 정산할 텐데 만약에 하나만 남기셨다. 유일 재산이 이 집이다.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집을 나눠 갖는 게 상속의 절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 하지 않아요. 왜요? 세법은 세금 계산에 대해서 다른 법에 정하지 않은 것 또는 달리 정할 것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미 민법에서 나눠 갖는 권리와 그 비율을 다 정해놨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세법에는 없고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상속세 뭔지 대략의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게 좀 와닿으면 더 이해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계산식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지로는 9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 있는 계산식의 왼쪽만 보시죠. 여기에요. 여기. 굵은 개념으로 중요한 단계마다 표시가 돼 있어요. 총 상속재산가에 이름부터 벌써 합계라는 의미를 띠고 있죠. 남기고 가신 것을 다 끌어모을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고 알았던 재산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거란 얘기가 여기서 벌써 풍겨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신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어서 알고 있는 거라도 일단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뒤에서 추정상속재산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끌어모아서 전체 남기신 유산을 다 정산을 할 건데 그걸 할 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알뜰하게 다 과세를 하면 너무 부담이 세겠죠. 그래서 골라내는 것을 찾아요. 좋은 일에 쓰는 것, 그래서 원금이 줄어들면 세금 걷어봤자 그 원금 줄어드는 효과가 더 아쉬운 것, 그런 것을 뗍니다. 차감. 근데 완전히 빼고 잊어버리는 것과 이번에 계산할 때 넣지 않고 계속 좋은 일에 쓰는지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빠져나가고 재산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아서 이것을 운영할 때 딸려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요?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차감될 거예요. 그러면 순액으로 봤을 때는 세금 낼 재산이 줄어 있겠죠. 그걸 빼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과금 장려비 채무인 거죠. 대신에 요게 조금 세금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가 있어서 요건 세무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골라낼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빼고 하셔야 세금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거기까지 해서 순액을 만들면 그냥 원래는 세금 계산하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상속세 과세가액이라는 지금 포인터로 짚은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돌아가시는 그 날짜에 이 상속계실자에 남아있는 재산을 줄여도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10년, 5년의 기간을 봐서 가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미리 준비하려면 사실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전에 떼어낸 증여를 합산하지 않는 10년 이전부터 준비해야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남기고 가실 그 당사자가 언제까지 사실지 본인도 예측이 안 되는데 미리 너무 앞서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대신에 형평은 맞춰줍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맞추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잘못 준비해도 준비 안 한 사람하고 세금 차이는 나지 않게. 이게 또 우리가 내기 아까워하는 세금을 억지로라도 부담하게 하는 명분이 되잖아요. 형평. 그래서 이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요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죠. 사전 증여를 가산하는 대신에 이때 증여세 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을 공제해 주죠. 증여세 낸 것은.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아닌데 대신에 이걸 하는 이유는 세율을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이걸 낮춤으로써 전체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비슷한 개념으로 할증이라는 것도 들어와요. 그게 지금 여기 파란색 작은 점선으로 칠한 거예요. 원래 한 세대, 30살 정도를 한 세대로 치잖아요. 그러면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상속세가 부과됐어야 되는데 그 점프 타서 손자한테 바로 상속을 시키면 아들 때에서 상속세가 한번 안 걷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할증하는 게 또 있다는 거. 이 정도를 계산 구조에서 한번 익히고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를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고 착오가 생기지 않을 핵심 개념 11가지를 뽑았습니다. 그걸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상속. 상속을 상증법상 상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속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넓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줄에 상속.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속이에요. 돌아가시면서 그냥 놓고 가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을 남겨서 누굴 주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하고 가시는 것. 요것도 상속은 범위에는 들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증여예요. 미리 의사를 표시해 누구를 지정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말을 남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세법은 상증법은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원인을 보기로 한 거예요. 원인이 돌아가시면서 주셨다. 사망이 원인이 됐다. 그러면 증여 성격이 있어도 이걸 상속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상증법 2조 1호의 상속, 이 옆에 네모를 친 이유가 이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상속의 개념으로 상증법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색깔을 친 건 무슨 차이일까요? 빨간색과 초록색. 이것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도 받아갈 수 있는 증여 성격이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구별을 해놨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별을 해놨다.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진다? 납부 의무로 이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색깔만 한번 봐두시죠. 상속.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상속을 상속세에서도 그대로 상속으로 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률상 원인으로 사망에 준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권리 의무를 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다 계승이 되는데 상속인에게 이어지는데 그 상태가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계승을 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독거노인이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아무도 못 찾았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그럴 때는 찾는 거죠. 상속인을 수색을 해요. 공고를 내고. 그래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특별 연고자, 마지막을 함께한, 마지막까지 같이 유대를 하셨던, 경제적이던 생활적이던 그런 분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주는 것. 이것도 상속에 포함시켜요. 왜요? 상속인으로서 받아간 거나 특별 연고로서 받아간 거나 원인이 같아서 뭐예요? 사망. 이 재산 분여받은 특별 연고자들이 받은 거에 해당해서 대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연고 때문에 받은 거죠. 무상이전. 원인은 사망, 행위는 무상이전. 그러니까 상속인으로서 세금 내야 되는 상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같게 봅니다. 뒤에는 조금 달라요. 약속이 들어가요. 유언장을 다수를 향해서 또는 특정인을 향해서 돌아가실 분이 남기는 약속인 거예요. 나 사망하면 사후에 땅은 누구 주고 집은 누구 주고 주식은 누구 주겠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형식을 갖출 수 있는 서명날인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망으로 넘어갔지만 나의 사후에라고 해서 사망으로 넘어갔지만 등기상에는 유증, 유언으로서 받았다는 게 표시가 되는 이런 형식이 달라지는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 사망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걸 상속의 범위에 넣고 상속세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유형의 첫 번째가 유증인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사인증이에요. 많이 비슷한데 직접 약속을 해요. 증여 형태로 해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서라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내용은 뭐예요? 사망 후에 주겠다. 사망을 원인으로 밝혀요. 그리고 나서 주겠다 받겠다 의사표시하고 승낙하는 그런 약속을 하죠. 이렇게 되었더라도 세법은 상속에 넣고 상속세로 한꺼번에 계산하겠다. 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총정산할 때 여기에 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직접 약속 안 하더라도 신탁이라는 상품의 약속에 걸어서 생전에는 나한테 주고 본인한테 위탁자 최부자에게 주고 사망하고 나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배우자, 아내에게 주어라. 이렇게 아예 신탁 계약에 담아놨다면 최부자 씨가 사망함으로써 이 신탁의 수익이 넘어가는 게 아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혼인 사망. 그걸로 이전된 재산. 그러면 그냥 신탁 안 한 재산을 배우자 아내가 받는 것과 똑같죠, 실질은.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대신해서 신탁에 들어있는 대로 이전되더라도 상속이랑 같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요, 수익자를 연속해서 지정하는 신탁도 있어요. 신탁은 계약이라서 어떻게 약속하는지에 따라서 다
많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법에 들어와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유언을 대신하는 유언 대용 신탁. 그 과정에서 다단계로 설계한 수익자를 연속해서 지정한 신탁. 이렇게 법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의 의미가 세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적인 민법의 개념과 조금 더 넓게 차이가 나더라. 요걸 알고 계시면 훨씬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개념, 상속에 더불어서 상속 개시일이 나와요. 이건 뭐 특별히 실종 같은 일은 많지 않으니까 사망한 날, 그 날짜가 상속 개시일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종이 되면 민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거는 세법에서 또 선고까지 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그 날짜를 상속 개시일로 인정한다. 실종 신고하고 기간 만료됐다고 5년 만에 뭐 사망 처리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가족들과 뭐 병원에서 자택에서 이렇게 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오고 재해나 뭐 실종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거죠. 세 번째 개념, 상속 재산이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상속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절차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태워서 이동하는 재산. 근데 세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총 정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들어와요. 이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 그래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면 물건도 들어오고요. 권리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 총이라는 개념으로 붙인 거죠. 네 번째, 납부 의무를 돌아가신 분 재산이지만 돌아가신 분이 직접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상속의 개념을 정립을 하면서 여기에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납부 의무를 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상속인과 수유자로 구별을 하는 거죠. 상속인이기도 하고 수유자이기도 하면요. 그럼 그냥 상속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구별하는 것보다 요런 게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죠. 민법상 상속을 포기해도 세법은 상속인으로 봅니다. 왜요? 재산을 받은 게 있다면 언제 받았든지 간에. 왜 우리는 10년 합산하기 때문에요. 합산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나가 버리면 나머지 상속인이 세금을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미리 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이번에 계산된 세금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혼자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번 절차에서는 포기했더라도 10년 거를 쭉 봐서 어, 책임을 할 거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증법상 상속인으로 본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연고자 어, 재산을 분여받았으면 세금 내야 되니까 상속인으로 보는 거죠. 유증, 유언으로 이번에 재산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어요. 사인증여로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내나요? 아니죠. 받은 게 있으면 내야 되기 때문에 수유자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유언 내용 신탁으로 수익자 연속 신탁으로 뭐 친구나 지인한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수유자라 이름 붙여서 납부 의무까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상속의 개념이 민법과 차이나기 때문에 세법에서 상속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납부 의무를 지울 사람, 해야 되는 사람을 연결해 준 거죠. 자, 그러면 가계도를 하나 놓고 조금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음, 돌아가신 분은 최부자 씨예요. 이렇게 근조 표시를 한 거죠. 요 분이 가족 관계가 이런 거예요. 배우자가 있고 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물론 부모도 계셨을 텐데 아버지는 먼저 선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시네요. 형제 관계는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어요. 여기서 상속인과 상속 지분을 나누는 것도 상속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요걸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답만 알려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교재에 민법 사항을 근거를 실어드렸어요. 최부자 씨가 돌아가셨을 때 1순위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직계 비속이 되죠. 직계 비속 1순위.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이거 추월 못해요. 2순위는 1순위가 없다면인데 위로 올라가요. 직계 존속. 그리고 배우자는 그러면 직계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고 피를 안 나눠서 촌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배우자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1순위랑도 2순위랑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1순위가 받으면 2순위 못 받잖아요. 배우자가 1순위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자녀가 있으니까 딸, 아들 받을 수 있고 이들과 동순위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먼저 사망했네요. 그러면 딸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대습이라는 거고 한 번에 다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를 나누지 않고 대습은 뒤에 27페이지에 있어요. 최부자 씨가 25년도에 돌아가실 때 딸이 15년도에 먼저 사망을 했지만 그때 손자도 있고 사위도 이미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을 대신해서 최부자 씨의 재산이 권리 의무가 요 딸을 타고 사위하고 손자한테까지 이르른다는 게 대습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속인은 딸을 대신한 손자와 사위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은 빼고 손자, 사위, 아들, 두 번째 배우자 이렇게 보나요? 이건 민법의 눈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아들 첫 번째도 상속인으로 본다였어요. 그래서 아까 상속 포기한 사람도 합산하는 범위가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민법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습상속,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딸을 대신해서 받기 때문에 그 지분이 아들이나 배우자와 같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노란색 표시한 것의 핵심이에요. 지금 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딸, 아들, 아내 이렇게 세 명이 상속을 하기 때문에 세 명의 각각의 지분을 적용해서 요런 3.5분의 1과 1.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배우자를 자녀와 동급으로 보지 않고 돌아가신 분과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0.5를 가산해서 사람은 3명이지만 합계는 배우자가 1.5가 되기 때문에 3.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사위와 손녀는 각각 아내나 아들처럼 일을 갖지 못하고 일을 갖는 딸의 것을 쪼개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쪼개는 지분도 각각 비속과 배우자의 지분을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뒤에 있는 지분이 각각 딸의 것을 가져오는 지분이 되는 거죠. 2.5분의 1. 왜? 사위가 딸과 배우자지간이기 때문에 손녀하고는 등급이 다르죠. 그래서 0.5를 가산해서 사위가 1.5,
딸이 일을 갖게 된다는 것이 민법의 상속의 순서와 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상속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어도 세법상 상속은 유증, 사행증여 이런 거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법상 상속인이 안 되는 사람을 주고 싶다면 최부자 씨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나왔네요. 유언을 남기거나 미리 불러서 사인증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예쁜 손녀 일로 와봐. 너한테 건물 줄게. 너 여기 사인해라. 내가 죽으면 준다는 계약서야. 이렇게 남기고 가셨다면 사인증여로 손녀가 건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외손녀는요? 외손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손녀가 가져간 건물 말고 다른 재산. 왜요?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분은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 최부자 씨 가정에서 손녀도 상속을 받고 외손녀도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외손녀는 대습상속이라서 딸을 대신해서 그냥 순서로 받은 거고 손녀는 세대생략을 해서 최부자 씨가 따로 준 거예요. 왜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상속 포기했다고요? 아유, 세법은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예. 선순위자가 포기해서 손녀가 받으면 이거는 그냥 점프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세대를 건널 때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손녀가 받아간 분은 할증을 하게 됩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주고 싶은 사람 줄 수는 있는데 할증되는 대상이냐 그걸 보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적용 요건이 여러분 교재에는 1, 2, 3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다 엔드 요건으로 한 번에 충족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요런 경우에 적용된다는 뜻이라서 점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그걸 조금 미처 생각을 못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것. 아까 최부자 씨의 손녀가 그런 케이스였죠. 예, 맞아요. 근데 밑에 대습상속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를 1번 밑에다가 올리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되죠. 외손녀는 대습이라서 할증 안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바로 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어, 조금 앞 페이지에서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었잖아요. 이러면서 딸이 받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할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하고 넘어가게 짜 맞추더라도 또는 유언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세대생략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 세대가 생존해 있지만 빠져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물려 들어가긴 하는데 케이스가 살짝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면 할증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세부담을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0%가 기본율인데 40% 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원 초과하면 조금 더 높아요, 세율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이 들어가요. 과세 대상. 요거는 우리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세법이라서 거기서 오는 차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걸 조금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컨설팅 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 요건을 좀 활용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상담을 들으실 때는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에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을 주택에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법 계산할 때 국내외를 모두 다 포괄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여기에 주택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서 국내로 한정해서 우리 세법이 영향을 미치는 그 권역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머무르는 장소를 신고를 하고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거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183일 이상이라는 기간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를 기본적으로 보는데 주소라는 개념에 생활관계가 들어가 있다. 재산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소도 주소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지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해놓은 어떤 특정 주소지 이렇게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활관계와 가족, 재산이 다 밀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을 거주자로 본다.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다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빼고는 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이야, 국외에 있는 재산이야를 구별하려면 재산에도 주소지가 있나? 이런 개념이 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상속 재산을 소재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정도만 한번 봐두시는 참고 용도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세무서에서 나를 담당하게 될까? 우리 가족을 담당하게 될까? 요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이분의 경제적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주소지를 따라가요. 그러면 비거주자는요? 비거주자는 하와이에 계신 분은 하와이 관할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재산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외에 이주한 분들인데 그럼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분들 재산을 다 따져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정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신고를 어디다 내나요? 납세자가 신고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괜찮아요. 납세자는 관할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아무 데나 내셔도 저희가 맞는 관할로 이송해드립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세무 처리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걸 잘 지켜야 가산세를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보셔야 돼요. 사실 좀 부족한 시간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세금 신고까지 해야 되는 그 기간이 6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거든요. 대신에 돌아가신 분이 국외에 주소지가 있다든지 상속인 중에 국외에 계신 분이 있으면 3개월을 더 드려요. 그래서 9개월을 봅니다. 비거주자는 제한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재산을 감액하는 요소,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국내에 소재에서 과세가 되는 그 재산에 연결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장례비는 특히 안 돼요. 주된 과세국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 주택에 세금 내는 거주자만큼은 안 해준다는 뜻인 거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공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되고 가족 관계를 본다든지 재산 관계를 와서 좀 세금을 덜 내고 세부담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제한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해주지 않습니다. 2억 원만 해주고 끝입니다. 대신에 실비인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를 해줘요. 이거는 세금 내는데 들어간 실제 비용 정산 개념이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9번째 개념, 누가 낼 것이냐. 이게 또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죠.
돌아가신 분, 최부자 씨가 다 내고 가시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간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재산이 가면 그 재산으로 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상속의 범위에 들어온 그 분들이 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민법상의 고유 상속인 가족들, 그리고 특별 연고자를 포함해요. 근데 여기 영리법인은 왜 제외한대요? 어, 법인 회계를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받은 재산이 1년치, 보통 뭐 1년으로 하니까요. 각 사업연도라고 하는 그 지정된 기간에 뭔가 이익이 생긴 것을 거기 법인에다가 넣고 한꺼번에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 하나는 상속세가 놔주든지 법인세가 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속세가 놔주기로 한 거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세에서는 계산을 안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가로에 있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인 가족이거나 피부치거나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을 받아간 사람, 거기가 상속인인데 상속인이거나 수유자, 유증, 사인증여, 그리고 신탁으로 약속으로 받아간 사람들, 법인 포함해서요. 그런 이게 자연인이 아니고 영리법인만 제외하지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어, 수유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겠네요. 네. 유증, 사인증여, 신탁 등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받아간 수유자라면 이들도 상속세를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영리법인이 법인세를 부담하고 상속세는 부담을 안 하니까 법인을 차려놓고 거기에 상속인들이 주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형평이 깨지니까 뭔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 지분 상당액만큼 또 상속세를 추가로 내게 합니다. 차이만큼 법인세 낸 건 빼주고요. 예. 그만큼은 일반적인 상속세 부담하는 쪽과 형평을 맞추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연대납부는 뒤에 또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애초에 상속의 개념과 상속인, 유증 등 약속으로 받아가는 상속의 개념과 수유자를 연결시켜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받아간 재산을 구별할 수 있으면 직접 그 사람 걸로 넣고 계산하고 구별할 수 없으면 세액을 과표로 나누는 것처럼 그 구분할 수 없는 과표를 또 과세가액으로 안분해서 각각 부담할 세액을 쪼개드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세금 계산 구조가 세액 위에 과표가 제일 큰 개념이고 과표 위에는 과세가액이 계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 바로 위의 개념으로 쪼개준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핵심 개념은 받아간 만큼 부담하게 해드린다가 핵심입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11개 핵심 개념 끝나기 전에 벌써 45분이 됐네요. 마지막 연대납부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연대납부 의무를 지웠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요? 돌아가신 최부자 씨가 다 내시고 가시면 깔끔한데 이게 안 되고 상속인 수유자가 각각 나눠 가진 채로 여기서 쪼갠 세액을 요만큼씩만 받고 연대납부를 지우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선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을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국가의 입장. 우리 납세자들 입장에서는요. 받은 재산이 조금 전에 계산 구조 보세요. 재산가액, 요 왼쪽 아래에요. 재산가액에서 세율 곱하고 그 다음에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액이 더 크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대납부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 걸 조금 더 내줄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납부는 국가에서 세수를 보장하기 위해도 중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를 조금 융통성 있게 서로 도와서 하는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활용책도 생기는 파트가 연대납부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정각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